안녕하세요, 바이바이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바이할 바이오 주식 바이오가 찾아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상징 셀트리온입니다.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였죠. 수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던 그 시절 한 엔지니어 출신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정진 회장이죠. 이분이 동료 몇 명이랑 함께 자본을 모아서 2002년 창업한 회사가 지금은 119개 치료제를 공급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창업 당시 생물학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역부터 기술, 재무, 최근 이슈까지 셀트리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서정진 회장은 IMF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업 초기 직접 40개국을 돌며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항체의약품의 대중화였습니다. 당시 고가의 생명치료제는 일부 부유층만 접근할 수 있었죠. 이걸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송도에 세운 작은 공장, 이게 바로 셀트리온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08년 코스닥 상장사 ORChem과 합병해 우회 상장에 성공합니다. 자본시장에 들어오며 임상과 생산 설비 투자가 본격화됐죠. 그런데 바이오 회사가 왜 이런 방식을 택했죠? 시간을 단축해서 자금 조달과 글로벌 임상을 빨리 돌리려는 전략이었어요. 이 선택이 이후 대규모 설비와 임상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셀트리온은 한국형 바이오테크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에서 처음 승인되고 2016년에는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 양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 최초의 한국 제약사가 된 겁니다. 단순한 복제약 이상의 동등 효능 안전성 품질을 입증한 바이오시밀러의 표준이 되었죠. 이후 셀트리온의 행보는 거침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허가, 2018년에는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가 유럽, 미국, 일본 동시 허가,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개발, 2022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류플라이마 출시, 이렇게 항체 바이오 시밀러 5종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제품들이 110개국으로 퍼져나갔고 셀트리온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의 진짜 경쟁력, 바로 기술력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단순한 복제약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램시마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세포 수준에서 완벽히 재현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복제가 아니라 생명공학적 설계를 통해서 단백질을 아예 새로 조립한 결과였어요. 이후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베그젤마로 확장을 하면서 면역, 염증, 항암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램시마의 미국 진입 과정이 굉장히 전설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얀센의 오리지널 특허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물질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냈죠. 이건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뚫은 한국 기업의 최초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표적으로 램시마 SC는 투여 방법과 제형에 대한 자체 특허를 확보해서 2038년까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특허를 무효화하고 그 위에 자사 기술로 새로운 특허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특허 만료, 소송 무효화, 상업화, 자체 방어 특허 확보라는 전략 루프로 셀트리온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술력은 특허뿐 아니라 제조 품질에서도 빛을 냅니다. 이 회사의 모든 생산 공정은 QBD, 즉 퀄리티 바이 디자인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QBD가 뭔가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QBD는 품질을 사후 검사로, 그러니까 물건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후 검사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각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품질 관리를 내재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세포주 개발부터 배양, 정제,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셀트리온이 하나씩 직접 통제를 한다라는 뜻이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셀트리온은 송도 1, 2, 3 공장 총 25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모든 공장이 FDA와 EMA의 GMP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실제로 검증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램시마 SC는 유럽의약품청, 그러니까 EMA와 캐나다 보건청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반복 검증받으며 환자에게 실제로 효과가 동일하다라는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임상 논문화 규제 허가의 3단계 검증 루프가 셀트리온 기술 신뢰도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셀트리온은요, 특허 장벽 돌파, 공정 제형 기술 내재화, 임상 논문 허가 루프 요 세 가지로 글로벌 바이오의 표준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 몇 년간 어떤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볼까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셀트리온은 송도 1공장을 증설해서 총 생산 능력을 10만 리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다케다의 일부 일반 의약품 자산을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에도 나섰죠. 2022년에는 항암제 베그젤마가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셀트리온이 항암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2023년 정말 중요한 해였죠. 램시마의 피하 주사 버전인 진펜트라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유플라이마도 미국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입니다. 이 합병으로부터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 가치 사슬이 전부 다 하나로 묶이면서 지배 구조가 훨씬 단순해졌어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송도 3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의 총 생산 능력은 25만 리터에 달하고 연간 바이알 충전 능력만 1200만 개에 이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드디어 미국 일라이릴리의 생산시설 인수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요건 요즘 좀 중요한 뉴스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룰게요. 전략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제품 포트폴리오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면역질환, 안과질환, 종양 영역까지 균형 잡힌 파이프라인을 갖추게 됐어요. 이제 한두 개의 제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둘째로 연구개발과 제조 인프라의 자립도가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25만 리터라는 생산 능력은요, 글로벌 수요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떤 제품이 갑자기 수요가 폭등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합병을 통한 지배 구조가 단순화되었다는 거였어요. 이게 개발부터 제조 상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셀트리온이 만들고 헬스케어가 파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모든 걸 한 몸에서 처리합니다. 의사결정 자체가 빨라지고 비용 효율도 높아지겠죠. 네 번째로는 미국 현지화 전략입니다.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건 관세 리스크와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합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원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수익성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이제는 더 많은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파이프라인이 정말 강력합니다. 먼저 진펜트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하 주사 버전입니다.
2023년 10월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환자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편의성 개선이었습니다. 게다가 제형과 투여 경로 특허로 2037년에서 204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다음은요, 유플라이마, 그러니까 아달리무맙의 고농도 버전입니다. 2023년 5월 미국 허가를 받았고 2025년 10월에는 소아 적응증까지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브랜드 버전이랑 인브랜드 버전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거예요. 시장 공략 방식이 정말 영리합니다. 그리고 스테퀘이마, 이거는 우스테키누맙입니다. 이건 2024년 12월에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았고요. 2025년 4월에는 상호 대체성, 영어로 interchangeable이라는 말로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성인과 소아의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까지 적용성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서 허가를 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셀트리온은 매년 전략적으로 허가 일정을 분산시켜서 라인업을 끊이지 않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옴리실투, 오말리주맙인데요. 정말 대단한 게 2025년 3월 미국에서 최초로 상호대체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FDA 퍼플북에도 공식 등재되었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쭉 끊이지 않게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토메스, 토실리주맙으로 2025년 2월에 상호대체성 지정을 받았고요. 아이덴젤트는 아폴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로 2025년 10월 허가를 받으면서 안과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연달아 글로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임 체인저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상호 대체성 확대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의사가 오리지널 약을 처방해도 약사가 별도의 허락 없이 바이오시밀러로 자동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사나 약국 입장에서는 더 싼 바이오시밀러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스테키누맙, 오말리주맙, 토실리주맙 같은 제품들이 미국에서 상호 대체성을 확보하면서 PBM, 그러니까 보험관리조직이나 보험 약국 채널에서 스위칭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거는 매출에 엄청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게임 체인저는요, 미국 생산 기지 확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일라이릴리의 공장의 인수로 송도 2공장이 1.5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물류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소한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구조를 완성을 하면서 신제품 출시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 설비의 충전 능력의 증대입니다. 송도에 총 25만 리터 생산 규모의 바이알 충전 라인을 새로 추가해서 연간 1200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 품목을 동시에 상업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다라는 뜻이에요. 종합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설비를 확장하고 미국 현지화를 완성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겁니다. 자, 이제 계열사 구조랑 최근 있었던 합병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합병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12월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한 거죠. 그냥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로 묶는 구조적 대전환이었습니다. 원래는 셀트리온 약 만들고 헬스케어가 해외에서 파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하나의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거래 구조 자체가 훨씬 단순해져서 원가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2025년 들어서 원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2024년 8월에도 두 번째 합병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랑 합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무산됐어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라는 주주들의 반대가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 매수 청구권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케미컬 의약품 부분을 통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 합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랑 승계 이슈를 볼게요. 지배구조 보면 좀 꽤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비상장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이 홀딩스 지분의 약 98%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홀딩스가 상장사 셀트리온 지분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약 6.4% 정도 보유하고 있죠. 이런 구조 때문에 향후 상속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주사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주가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엄, 그러니까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디스카운트, 부정 요인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일부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낮은 게 오히려 향후 지주사 가치 평가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낮은 게 지주사 가치에 유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주사 승계 시점에 주가가 낮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할 때 주가가 낮으면 증여세가 줄고 나중에 기업 가치가 다시 오를 경우에는 그만큼 상속 후의 평가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요,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뭐 자사주 매입, 무상 증자 이런 것들을 단순한 주주 친화적 정책이 아니라 승계 전략의 일환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이를테면 2025년에 0.04주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었고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제 유동성도 개선이 되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시장의 신뢰도도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합병 이후 회사는 IR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합병 효과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주환원을 얼마나 강화할 건지 거버넌스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할 건지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볼까요? 재무제표를 보면 셀트리온의 성장 궤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1년 매출은요, 1조 8,9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기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에는 매출이 2조 2,80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8.3%였습니다. 매출도 늘고 수익성도 좋은 정말 양호한 성장세였죠. 2023년에는 매출이 2조 1,800억 원 정도로 살짝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9.9%로 여전히 수익성을 잘 유지했습니다. 근데 2024년이 흥미로운 해예요. 매출이 3조 5,600억 원으로 폭증했어요. 거의 전년 대비 60%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4분기 매출만 1조 6천억 원으로 분기 첫 1조 원을 돌파했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13.8%로 크게 떨어졌어요.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PPA. 그러니까 구매 가격 배분 비용이 발생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증가했으며 재고 부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 들어서 회복세가 뚜렷해요. 1분기 매출이 8,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고요. 2분기는 9,6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고마진 제품 비중이 53%까지 확대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왜 회복하고 있냐면 재고 정리가 완료됐고요. T1 버전이라고 하는 수율 개선형 제품의 생산이 확대되었으며 고마진 제품 믹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무 건전성은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이 약 13%밖에 안 돼요. 이건 진짜로 낮은 수준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1조 1,400억 원 정도로 보유하고 있고 순 부채는 1조 200억 원 정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거 일부 연도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미국 공장 인수에 들어가는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중장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좀 문제예요.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EV 대비 EBITDA가 약 36배 정도 됩니다. 이게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재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됐다라고 분석하기도 해요. 성장성과 글로벌 진출 기대감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건이에요. 지금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지사항으로 바로 뜨는, 팝업으로 뜨는 창이 저 부분이거든요.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5년 9월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일라이릴리의 바이오 생산시설을 약 4,600억 원 규모로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부지가 45,000평인데요. 생산동,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같은 주요 건물들이 다 들어있고요. 유휴 부지도 11,000평이나 남아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초기 인수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7천억 원 규모고요. 나중에 증설까지 하면 총 1조 4천억 원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완공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 시설이 송도 2공장보다 1.5배나 큰 규모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략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말씀을 드렸듯 첫 번째, 아무래도 메이드 인 USA입니다. 미국 내에서 원액 생산부터 완제 충전, 패키징, 유통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세랑 물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실 지금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나르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둘째로 CMO 사업,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공장에는요, 인수 즉시 기존 CMO 계약이 이미 붙어 있어서요, 초기 매출 창출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투자금 회수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공급망 자립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분산할 수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원가와 물류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신제품 론칭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미국 반응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도 있어요. 물론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FDA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인수한다고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검증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본격 가동은 2027년쯤 될 것 같다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공장이 과거에 품질 이슈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의 QBD 시스템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규모 투자금입니다. 1조 4천억이면 사실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걸 회수하려면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 부담도 꽤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익은 안 날 수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을 그러면 보시면 2025년 10월 31일에 아일랜드 경쟁 소비자 보호위원회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의 기업 결합 신고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연내에 인수를 마무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전망이랑 증권사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부터 한번 보시면은 2024년 기준으로 약 7,500억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평균 9.3%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국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2020년에 3억 9천만 달러였는데요. 2027년에는 1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연평균 25.5%의 성장률, 정말 가파른 속도입니다. 그럼 이런 성장세 속에서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2023년 기준으로요,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 중 25위 안에 들어있고요, 시가총액 약 177억 달러, 한화로 23조 7천억 원의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미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에서 11월 초 사이에 나온 따끈따끈한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대부분이 매수, 그러니까 바이하세요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DB증권도 목표 주가 22만원의 바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역시 22만원의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발표 당시의 종가가 17만 6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약 25%에서 최대 42%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신제품들이 끊이지 않고 연달아 승인이 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현지 생산으로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실적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번에 릴리 미국 공장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장, 비용 효율, 실적 안정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볼게요.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 생산으로 원가율과 공급망 안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신제품들이 상호 대체성을 확보하면서 처방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 합병 효과와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부분은요, 미국 공장 가동 시점과 품질 인증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점, 미국 내 경쟁사 출시 속도 자체가 변수라는 점, 그리고 지배 구조나 승계 이슈가 여전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사실 굉장히 굴지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과 다양한 정부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기업은 국내에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조금 돌고 있어서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하게 바라보지는 않으셔도 될 기업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셀트리온의 모든 걸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셀트리온은 IMF 생존자의 도전으로 시작을 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 게임을 바꿨고요. 특허 전쟁을 이기며 글로벌 표준이 되었고 110국 진출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미국 생산 거점 확보, 상호 대체성 다수 확보, 고마진 제품의 믹스 강화, 이 세 축을 통해서 한국에 만든 글로벌 바이오의 표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사는 단순히 기업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가 바이오 의약품을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는 철학의 실현이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공장 가동 시점, 품질 인증, 경쟁 심화, 지배 구조 변수. 하지만 20년 동안 증명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의 완성이란 토대 위에서 셀트리온은 여전히 한국 바이오 기업 산업의 중요한 축이자 앞으로의 산업 흐름을 이해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업입니다. 다만 투자 판단은 언제나 각자의 분석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이바이오가 어려운 바이오 투자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바이할 바이오 주식 바이바이오가 찾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